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19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0.18%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72% 상승했습니다. 오늘 크게 증시는 하락 상승 크게 진행 없었고요. 코스닥은 700 후반대, 코스피는 2300 후반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게 크게 이 수급 사항도 변동이 없었고요. 오늘은 큰 변화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 비롯해서 해외 증시 모두 상승 하락에 대한 방향을 크게 지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도 상승 시작하더라도 지금 끝까지 보았을 때는 또 이렇게 하락 반전을 하거나 그다음에 아시아 증시는 또 반대로 상승 반전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좀 그런 식으로 하루에도 장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급하게 지금 대응할 필요가 없고요.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이런 시기가 좀 지나갈 때까지는 지켜보거나 혹은 우리가 노리고 있는 그런 매수 구간, 그런 매수 구간을 노리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데요. 지금 바이오 종목들, 진단키트 종목들이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100% 이상 올라간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따로 이 방송에서 언급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종목에 대해서 저는 이전에 코로나가 처음 등장할 때 그 메리트처럼 그렇게 메리트가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변이가 나와서 전파력이 더 높아졌고 그렇게 이전에 지나갔던 사람들도 다시 재감염이 될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시장 전체가 이 코로나라는 이 질병에 대해서 준비가 꽤나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백신이라든지 그런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 패닉 상태가 오래 지나갈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제 퍼졌다가 순식간에 이제 사그라드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처럼 뭔가 코로나가 새롭게 좀 시장에 받아들여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내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증시가 코로나가 번지면서 더 내려갈 거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증시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코로나가 급격히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지금 꿋꿋이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미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닥 라인을 잡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 대한 그런 하락 밴드 하단에 위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방향을 잡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 올라가는 방향에서 2400선은 최소한 넘어줘야 좀 이제 그런 추세가 이어진다. 그래서 지금 21선 태우면서 이 추세를 계속 살리면서 위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횡보 흐름을 좀 만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바닥 라인을 다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인지 아무튼 간에 둘 중 하나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런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수렴 구간에서 이 증시 이런 세 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더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이제 거래량이 또 이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증시 전체에 대한 거래량이요. 그래서 그만큼 관망세가 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이 활기차게 좀 증시가 움직이는 그때를 좀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증시를 더 이상 지금 매도를 이어가지 않고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일 연속 지금 매수가 들어왔고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또 3일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확실히 전체 추세가 지금 좀 매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보다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해 적합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증시가 마냥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고 지금 지루한 횡보 구간이긴 하지만 분명히 상승 구간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런 상승 구간이 다시 왔을 때 준비된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좀 계속 공부를 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오히려 더 위로 지금 뻗고 있고요. 21선을 태우지 않고 21선과 갭을 벌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확실히 이제 큰 폭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스닥도 네, 하단 밴드에 위치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벌어져서 이제 중간 정도 간다면 800선까지는 좀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반등을 계속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요때처럼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흐름을 이어갈 것인지는 네,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투자자를 보았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는 뭐 코스피는 매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스닥에서는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는 네, 크게 뭐 방향성 없이 움직이네요. 일단 코스닥이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것은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네, 그런 종목들이 주로 또 코스닥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증시는 보고 넘어가고요. 환율 시장이 이제 1310원입니다. 오늘 5원 정도 추가로 하락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고점을 찍고 고점을 점점 밀어붙인다라기보다는 살짝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21선에 대한 그런 상승 추세도 살짝 이제 꺾이는 듯한 모습이고요. 요때 이제 환율이 이제 떨어지면서 21선 추세가 넘어진다면 이제 적어도 1280원대 혹은 그 중반대로도 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갈 대로 올라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단계이고요. 그 시장이 분명히 이 1300원이라는 환율이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응에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를 지켜봐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옐런 미국 그 재무장관인가요?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와 이제 좀 딜을 하기 위해서 왔고요. 아마도 이제 뭐 통화 스와프라든지 그런 방향을 통해서 이런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나온다면 당연히 환율은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뭐 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지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1200원 중반대, 뭐 거기도 이제 사실은 꽤나 이제 고점이긴 했지만 지금 대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에 대한 대응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막 접하는 그런 계속해서 중시가 더 떨어질 것이다, 내년에는 뭐 20% 30%더 떨어진다, 네, 그런 상황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려면 이제 새로운 악재가 등장을 해야 되고, 그런 악재라는 것은 코로나가 또 이제 굉장히 크게 독해져 가지고 크게 번진다라든지, 경제가 마비가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확대가 되어서 확전이 되어 가지고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진다든지, 뭐 그런 예가 있을 수 있죠. 혹은 뭐 중국이 갑자기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네,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야는 이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악재들은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대응력, 네, 그런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제 저가매입이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서 우량주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증시, 그 다음에 유럽 증시 모두 좀 반등을 하지만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네, 내일 정도 봐야지 알 것 같고, 사실은 시장 하루에도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 지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환율은 여기서 이제 좀 더 떨어졌죠. 실시간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요. 1308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도 뭐 2.9%대, 일단 2점 후반대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3%대를 뭐 급격하게 넘지 않고 있고, 전고점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안정화가 될 것인지 혹은 더 치솟을지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우려할 때보다는 이제 기회를 찾아야 할 때고요. 서서히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네,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그런 위축된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가 하나 둘씩 된다면 충분히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반등하는 때를 대비를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와서 더 내리겠지 하고 여기서 손을 놔버린다면 상당 부분 손실도 클 것이고,
이때까지 기다려온 그 구간이 상당히 아까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보고요.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00원 하락해서 0.57% 하락했고요. 17,550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뭐 시간 외 가격은 크게 변동 없었고요. 네, 증시도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하락은 뭐 그냥 증시 따라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초가 이제 좀 올라가는 듯 하면서 이제 급격하게 또 눌러지면서 마무리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큰 거래 없이, 큰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 거래량 자체가 지금 200만 주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00만 주대가 이렇게 오랫동안 네, 유지가 되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물량이 싹이 마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체 주식 6억 주에서 240만 주 정도면 1%도 채 되지 않는, 네, 1%도 아니죠. 0.1%가 아니라 1%죠. 네, 1%도 되지 않는 그런 거래량이고요. 따지고 보면 이제 0.5%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주들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굳이 매매를 할 이유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살 사람들이 지금 멈추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게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과 맥락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좀 실려주는, 네, 주가가 수렴을 했을 때 항상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날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이 사이클에 맞게 이런 구조가 있고요. 꽤나 이제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한번 힘을 줘서 네, 여기 이 오른쪽 구간을 뚫어줄 때도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량이 싹이 말랐기 때문에 매수 세력이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이제 해줄 것인지, 언제 해줄 것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 21선 추세가 이제 완전히 네, 위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딱 아슬아슬하게 17,400원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 지지 라인을 이어가면서 지금 이 추세 자체는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은 이 추세로 올라가고 61선도 이 추세로 내려온다면 이 음운구름 선에서 이렇게 주가가 모일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서 이제 조만간 며칠 내에 상승이 좀 이렇게 나와서 21선 위로 좀 주가를 밀어 올려준다면 상당히 이제 그림이 좀 예뻐진다라고 할까요? 네,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61선 저항을 막고, 네,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갇힌 채로 이 이평선들을 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굳이 이제 그림을 더 크게 그려보자면, 네, 여기서 이제 반등을 시작한다면 이런 상승 추세에 대한 하단 라인도 추세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단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추세, 혹은 뭐 요런 데서 이제 요런 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요 정도에서 또 이제 수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완벽하게 좀 주가가 뻗어 나가야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건은 이 구간을 어떻게 이제 그려가느냐, 네, 그게 관건이고요. 이 구간을 채우려면 이제 적어도 이제 요 정도죠. 네, 최소한 3, 4주 정도, 네, 3, 4주 정도는 이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적어도 이제 다음 달 말까지는 좀 이 기술적으로 네, 분석을 위해서는 더 필요하다,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 지금 어느 정도 라인을 계속 받치고 있고요. 그 라인은 분명히 의미 있는 라인이다. 그래서 전체 박스권에서의 하단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좀 오버 하락을 해서 여기까지도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 이 구간을 네, 웬만해선 내려가지 않고 있고요. 지금 증시 분위기를 좀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네, 증시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증시가 좀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꼭 원전 관련 종목이 아니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코스피 지금 거의 3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50위 안에는 확실히 들죠. 그래서 그런 대형주 종목 위주로 이 저가 매입이 또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시 분위기가 개선된다면 분명히 일정 부분 올라갈 수 있고, 거기에 이제 평소에 우리가 자주 듣던 그런 에너지 관련 그런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수혜들, 그런 소식들이 이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주변 환경이 확실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이 매수 세력이 공격적으로 좀 받쳐준다면 어떤 식으로라든지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이렇게 그렸지만 이 오른쪽 구간을 어떻게 채워가는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제가 이 21선 추세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그간 패턴을 보았을 때 이 황금선이죠. 황금선에 대한 21선 패턴이 위로 좀 꺾였을 때 분명히 이제 이때는 뭐 특이하게 하락이 나왔지만 그 다음에 분명히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단 말이죠. 이때도 보시면은 뭐 여기서는 이제 유상증자 소식으로 인해서 좀 더 하락을 했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때가 나왔을 때는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닥 구간 근처에서 또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올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간 그 패턴을 좀 보았을 때는 이 21선이 위로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때 확실히 그때마다 상승이 나오더라. 그런 경험이 있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선을 제가 집중해서 분석을 드리는 것이고, 이 추세에 대한 이 수렴 구간을 그리는 그런 패턴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제가 뭐 예상을 하고 아니면은 제가 주관적으로 좀 분석하는 것도 좀 있지만 이 전형적으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이런 패턴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 차트를 막 전문적으로 좀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래 뭐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이용을 하거나 혹은 뭐 그런 것들 많이 이용을 하지만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이 이평선과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이런 바닥 라인, 저항 라인 뭐 요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기술적인 뭐 트렌드는 분석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차트에 대한 그런 비중을 사실 뭐 전체 투자 입장에서는 뭐 한 10에서 20% 정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한 50% 이상, 50에서 60%는 기업에 대한 중점, 기업에 대한 가치라고 할까요? 가치와 기술력, 비전, 그런 것들 두고 있고요. 나머지 한 10에서 20% 정도, 그 정도는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도 중요하고 기술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본질은 기업의 가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좀 결론을 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영상 중에 좀 여러 가지를 많이 설명을 해서 조금 혼돈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이제 비중을 좀 정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인 분석도 일단은 좀 더 데이터를 쌓아서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월봉도 이제 뭐 바닥 라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크게 분석할 게 없고요. 투자자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지금 17만 주 매도하면서 오늘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6월 말부터 지금 7월 계속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는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렇게 계속 패턴을 좀 유지를 하고 있죠. 기관 투자자의 또 대부분의 물량은 금융투자였고요. 금융투자는 확실히 이제 그런 EWL에 대한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미리 치는 그런 물량일 수도 있고요. 일단 금융투자에 대한 매도 물량은 계속 나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신주 상장이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한 이 물량이 공매도로 교환되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가 그걸 적극적으로 좀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매도를 반복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좀 이 전체적인 지분을 좀 늘려가는 그런 패턴이긴 합니다. 자, 오늘 외국인 투자자에
이 수급을 보면 또 매도였지만 그중 또 대부분이 JP모간이죠. JP모간이 지금 뭐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하고 이렇게 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주가는 크게 지금 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계속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전체적인 수량을 계속 늘려간다. 그 말인즉슨 이제 어느 정도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차익을 얻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 저점에서 계속 수량을 모아가는 그죠? 이 전체적인 평단을 계속 낮춰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JP모간에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외국인 투자자 전체가 지분을 서서히 지금 늘려가고 있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중에는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꾸준히 또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매도를 했죠. 한 7만 주 정도 매도를 좀 했고요. 이틀 정도 매수했던 거 매도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확실히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보이고 있고 이 주후에 대한 그런 흐름은 더 보겠습니다. 투신도 이제 매도를 좀 끝내고 매수로 전환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좀 봐야 되고요. 일단 내일은 7월 20일이고 7월 20일은 EWR에 대한 그런 물량이 510만 주였죠. 510만 주가 7월 20일에 상장이 되기 때문에 내일 상장이 됩니다. 근데 그 상장 물량이 내일 바로 쏟아진다. 그건 분명히 무리가 있고요. 이전에도 1WR에 대한 물량과 그다음에 유상증자에 대한 물량과 많은 상장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오히려 이제 그 상장이 되고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왔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물량도 훨씬 적을 뿐더러 이미 이제 공매도 잔고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 공매도 잔고와 그 다음에 이런 신주 상장 물량을 좀 교환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내일 공매도 잔고를 한번 주시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크게 우리가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신주가 상장되고 나면 더 이상 새롭게 신주가 상장되지 않는구나. 그 정도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주가는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닥 라인 지키면서 이제 21선 위로 좀 주가를 밀어넣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21선과 61선 사이를 딛고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만이 아니고 이 원전 관련 종목들 모든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도 계속 이제 조정을 같이 좀 받고 있는데 분명히 이제 조정을 주가가 계속 떨어지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반등할 시기가 분명히 있고 그때는 거래량이 이제 이 테마 전체가 다 같이 터지면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매도 잔고고요. 공매도 잔고는 1660만 주입니다. 그래서 1660만 주, 뭐, 어제보다 조금 증가했고, 공매도 거래량은 뭐 크게 변화 없죠. 계속 이제 낮은 거래량 유지하고 있습니다. 잔고는 이제 내일 7월 20일자로 공매도 잔고가 나올 텐데, 일단 내일은 이제 이틀 전 거래가 공개되기 때문에 18일자로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요때든 일단은 그 잔고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당일에 상환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이틀 전에 또 상환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약간 수치가 좀 이틀 간격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잔고가 떨어지면 이 신주와 관련이 있는 물량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정도 혹은 뭐 이틀 뒤이든지 그 정도의 이 공매도 잔고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EWR 물량이 상장되고 나면은 신주 상장에 대한 물량이 이제는 없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대차 잔고입니다. 대차 잔고는 이제 또 이제 상환되었죠. 75만 주 상환되었고 체결이 11만 주입니다. 그래서 4만 주 정도가 추가로 이제 상환이 되었고요.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지금 3일 정도 연속으로 좀 상환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대규모로 상환되진 않고 있고 지금 보았을 때 3,270만 주 정도로 네. 뭐 엄청나게 많이 상환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상환되는 추세로 가고 있다. 네. 그래서 내일도 그다음에 뭐 이틀 뒤일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제 대차 잔고도 같이 공매도 잔고와 상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외국인 추적 물량 38만 주에서 34만 주 정도로 어제 그럼 엊그제 이틀 연속 매수했지만 또 물량 그대로 매도를 했고요. 보유율 자체는 10.07%입니다. 근데 뭐 계속 10.1%대를 네, 유지를 좀 하고 있고 확실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뭐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지분이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전체 지분을 좀 업시켜서 네, 계속 높여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고요. 지금 시장 상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미리미리 이제 지분을 좀 늘려나는 모습은 상당히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네, 요겁니다. 이제 한전과 그 다음에 동서발전, 그 두산이 이렇게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가를 했던 괌에 있는 우쿠두죠. 우쿠두 발전소를 착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환경보호청이 이제 승인을 해서 드디어 이제 착공을 하게 되고요. 이게 뭐 단순 착공이 아니고 원래 계속해서 이제 승인이 나지 않아가지고 참 애를 먹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그 승인이 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한국전력, 한국동서발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공동으로 참여하는 복합 화력발전소 사업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그런 이 트렌드에 맞지 않다라고 좀 환경 평가를 굉장히 강하게 한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공사는 이제 우쿠두 지역의 198메가와트급 복합 화력 발전소와 그 다음에 25메가와트급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구축하는 네, 건설 운영 이전 네, 그런 사업이고요. 원래는 이제 2019년에 판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제 2020년에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10월에 이제 상업 운전을 개시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많이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공에 참여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착공에 따른 향후 공사 수익이 예상된다. 이제 매출로 잡히겠죠. 그래서 그런 수익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산업부가 원전 비중을 확대를 서두른다라고 하죠.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2024년으로 좀 이제 계획이 앞당겨진 상황에서 그 2024년보다 더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한수원과 협력을 진행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래도 이제 완공 자체는 이제 2030년까지 마무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52시간에 대한 그런 규제, 그죠? 근무 시간 때문에 그렇게 계산이 좀 된 것 같고 일단 결론적으로는 빠르게 지금 이제 앞당기겠다, 건설을 앞당기겠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도 계속 이제 앞당겨지면서 본격적으로 그 내수 시장에 대해서 좀 활기가 지금 불어지는 상황이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만으로 지금 원자로 수주만 하더라도 2조 5천억 정도의 네, 일감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만 하더라도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크게 지금 수주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사이고 국내만 하더라도 그 정도인데 지금 이제 해외 원전 수주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크게 네, 수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해외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루마니아 쪽에서 소형 원전 건설 자금을 이제 미국에서 조달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 SMR 건설 자금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조달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루마니아도 그 뉴스케일 파워, 네, 뉴스케일 파워와 이제 거의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루마니아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SMR 건설이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네, 기자재를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루마니아 쪽에서 추가로 원전 2기를 더 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루마니아 장관인데요. 포페스쿠 에너지 장관이 안테나 3 인터뷰에서 미국 방문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원전 용량을 4,000메가와트까지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루마니아가 지금 SMR을 총 12개였나요? 12개 정도를 더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78메가와트급일 거고 원전 2기라고 한다면 이제 1400메가와트급 2개를 더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4000메가와트급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요. 상당히 이제 큰 원전 시장으로 지금 자리매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루마니아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좀 있고요. 미국과 특히 협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한국이 공동 수출을 또 협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이 제조 기술 한국에 대한 그런 원전 제조 기술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도 또 이제 점수를 따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만으로도 그런 원자로에 대한 대부 원자로에 대한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독보성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를 강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이 원전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이 독일도 지금 이제 결국에는 러시아가 그 천연가스 공급을 전면 중단을 해버렸고요. 그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석탄 발전소를 다시 임시로 돌린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석탄 발전소를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언제까지 돌릴 수 있을지도 네, 결론이 지금 나지 않는 거고요. 그냥 일시적으로 돌리는 거라고 시장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죠. 근데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계속 기후 변화, 그 다음에 기후 위기로 인해서 그게 바람 방향이 바뀌고 태양광이 막 그렇게 재기능을 못하고 한다면 에너지만으로는 전체의 그 전력 수급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원래 석탄 발전소가 그 역할을 했는데 그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는 LNG였는데 그것도 이제 러시아가 막아버리니 원전으로 가야 하지만 지금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처리라든지 혹은 이제 핵 확산에 대한 우려로 지금 독일에서는 그 원전을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원전 수명에 대한 연장을 이제 검토를 하는 것이고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한 장기화를 이제 대비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독일도 지금 뭐 타 국가에서 에너지 수입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죠? 수소 경제로 궁극적으로 이제 가겠지만 그 에너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가 잡을 때까지 수소 경제는 아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원전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수명 연장을 한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에너지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해진 그런 대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는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는 것을 네, 분명히 하시고 네,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